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러시아는 붕괴 직전이다. 2. 푸틴의 운명을 바꾸기로 한 결정. 3. 일본의 음모는 실패했다. 현재 러시아는 국제적인 압력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의 긴장 관계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자국 경제의 취약성과 국내 인프라의 미비함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현재의 전쟁을 지속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국제사회로부터의 점점 더 강한 경제적, 정치적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국가와 국제기구들은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을 촉진하고 경제 제재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국민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분쟁과 불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쟁으로 인해 병력과 자원을 소모하면서 국내 인프라는 훼손되고 경제는 위축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더 많은 시민들이 현재의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시민운동과 시위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러시아의 지도부 자체도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국내에서의 불만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력으로 인해 지도부는 점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은 외교적으로도 어려움을 야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계속해서 전쟁을 진행한다면 국가의 붕괴와 해체가 가까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 국제적 고립 등이 결합하여 러시아는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러시아의 주변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치며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계속해서 전쟁을 진행한다면 붕괴와 해체가 불가피한 시나리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러시아 연방의 붕괴는 1991년 12월 26일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동맹국들도 함께 붕괴되었으며 그 결과 다수의 공산당 정부는 붕괴되었습니다. 이러한 붕괴는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러시아 연방이 붕괴됨으로써 전체 국가 시스템이 대대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중앙 집중적인 경제와 군사 시스템이 있었으나 이제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가 선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러시아의 발전과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 연방의 붕괴는 전 세계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의 종말을 의미했으며 미국의 지속적인 전략적 우위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후 러시아는 대대적인 경제적 고난을 겪게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연방의 붕괴 이후 러시아는 다양한 변화와 발전을 거쳐왔습니다. 패배가 점점 다가올수록 러시아 시민들은 혼란에 빠지거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가운데 패배한 이후 러시아가 연방 해체와 더불어 나라 잃은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어떤 지역은 독립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극동 지역에 위치한 한 도시 하바롭스크에서 한국을 외치며 반푸틴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하바롭스크의 지도자가 왜 한국을 외쳤는지에 대해 푸틴은 바보다. 뉴욕타임스가 공개한 음성에는 뚜렷하게 푸틴에 대한 러시아 군인들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전쟁에 러시아 병사들은 지쳐 있었죠. 현지 시간으로 28일 러시아 병사들의 통신 기록을 감청한 미국 정보부는 언론을 통해 러시아 병사들의 실제 육성을 공개, 현 전쟁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싸우는 당사자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전쟁 범죄와 러시아 정부에 대한 환멸이 가감없이 담겨 있었죠. 키이우 북부 의성도시 부차시에 주둔한 병력은 가족들이 그립다고 말하며 러시아로 복귀하길 원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평화로운 옛날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소망이 이뤄지는 것은 현재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규모 동원령을 내린 푸틴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꺾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의 뜻에 거역하는 것은 곧 죽음이나 다름없는 일. 주변 관료들 역시 푸틴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있습니다. 말릴 사람 하나도 없는 푸틴의 명령에 많은 러시아인들은 끔찍한 악몽을 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아끼는 이들의 사망 소식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끊임없이 전해지는 가운데 러시아인들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죠. 결국 대다수의 러시아인들은 발길을 옮겨 살기를 찾게 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도망치는 러시아인들의 모습을 취재했는데요. 조지아 국경 근처로 밀려오는 러시아인들의 모습에서는 불안과 초조, 그리고 당혹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비군 동원령 직후 짐을 싸서 탈출하는 이들이 길게 장사진을 치고 있지만 몰려드는 인원 때문에 이동이 여의치 않자 징집 대상자인 러시아인들은 산을 타고 넘거나 몰래 강을 타고 국경을 넘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탈주를 예측한 러시아군은 이들을 모두 체포했죠. 약한 경계망이라 생각되는 강과 국경지대에 병력을 풀어 도망치는 이들 러시아인들을 압송하는 한편 국경지대 수비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러시아인들을 수용하기 어려운 타국들 역시 러시아인 탈주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지역은 자국 군인을 파견, 조지아 국경지대 방어를 강화하는 한편 러시아인들 이주를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북오세티아 공화국 역시 이들을 받지 않았고 러시아인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을 보였죠. 카자흐스탄과 몽골 지역으로 도망치는 이들 역시 매한가지였습니다. 살고자 도망치는 이와 죽을 장소로 보내려는 러시아군의 충돌은 현재 진행형이었고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항하려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거나 징집 명령에 거부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남서부 자치공화국 다게스탄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남쪽으로 아제르바이잔, 조지아와 접한 이 지역에는 많은 수의 러시아인들이 전쟁을 반대하며 징집 명령을 거부하는 시위를 벌이며 푸틴 독재에 분노하는 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징집 명령에 순순히 따르는 듯한 모습을 보인 러시아인들이 갑작스럽게 총기를 꺼내고 징집센터를 향해 총격을 가하거나 불을 지르는 행동도 관측되었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징집센터를 비롯한 군 건물 총 54채가 이번 동원령으로 인해 불에 타거나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징집센터를 비롯한 군 건물 총 54채가 이번 동원령으로 인해 불에 타거나 총격에 휩싸이는 문제를 겪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동쪽에 위치한 하바롭스크 시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1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모여 푸틴을 비난하는 한편 심지어 러시아 연방에서 독립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현재 러시아의 장악력이 후퇴하는 상황이었기에 연방 해체와 전쟁 이후의 상황에 대해 걱정하는 러시아인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대놓고 러시아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며 옆 나라 아르메니아 침공을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오랜 기간 영토 분쟁으로 앙숙이었던 사이였습니다. 수적으로 우세한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 침공을 계획할 정도로 아르메니아 합병을 진지하게 고려했는데요. 그러나 러시아가 중간에 나서며 아르메니아를 방어했고 러시아의 힘에 굴복한 아제르바이잔은 형식적으로 아르메니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얼음에 놓인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러시아가 약해지면서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고 아제르바이잔은 석유의 힘을 이용해 무기를 수입, 아르메니아 침공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힘이 약한 러시아는 더는 아제르바이잔을 제어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조지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며 러시아와 밀접한 인연을 이어갔던 이들 국가들은 러시아를 부정하며 자기만의 독립 계획을 생각하는 등 러시아 체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바롭스크가 독립을 외치며 러시아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을 선언하며 거리로 뛰쳐나온 것인데요. 이미 2020년경 반정부 시위 집단이 푸틴을 공격하며 하바롭스크의 자유를 외쳤던 적이 있었기에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2020년 당시에도 반푸틴에 대한 반감으로 모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위대를 구성하며 러시아 정부를 공격했죠. 세르게이 푸스갈이라는 하바롭스크 주지사의 퇴진 때문에 촉발된 시위로 인망을 얻던 그가 갑자기 러시아 연방정부로부터 구금당하면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주지사였던 그는 살인 주모 혐의를 받으며 연방보안국 FSB 요원에 의해 끌려가는 수모를 겪었는데요. 어떠한 항변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연방 요원들에 의해 모스크바로 압송된 그는 그 즉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루아침에 주지사를 잃은 하바롭스크 시 주민들은 당연히 설명을 요구했지만 푸틴은 이를 듣지 않았죠. 푸스갈은 검소한 생활과 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푸틴이 소속된 통합러시아당과는 반대되는 자유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으로 활동했는데요. 날이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는 그를 못마땅하게 여긴 푸틴이 그를 억제하기 위해 구금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억류된 이후 다시 햇빛을 보지 못했는데요. 이때 당시 10주 넘게 항의가 이어지면서 독립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었습니다. 하바롭스크 지역은 푸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독자적인 통치를 원한다는 주장이 나왔었죠. 그리고 2022년 지금도 이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나 하바롭스크 주민들 상당수가 젊은 남성들이었기에 피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는데요. 하바롭스크 주민들은 일제히 들고 일어나 푸틴의 징집령을 거부했습니다. 푸스갈을 대신해 주지사 대행을 맡은 자유민주당 소속 하바롭스크 주지사 대행 미하일 데그타료프는 시민들과 동참하며 푸틴의 명령을 거절하는 한편 한국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바롭스크는 한국과 30년 이상 교류를 이어가며 러시아인들을 위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열어주는 한편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며 인연을 이어갔는데요. 한국 역시 하바롭스크와 인연을 쌓아온 것은 바로 하바롭스크의 경제적 가치와 고려인들 때문입니다. 과거 스탈린에 의해 끌려온 고려인 동포들이 극동 최대 도시 하바롭스크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하바롭스크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바롭스크 경제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과 오랜 인연을 쌓아온 자유민주당은 한국인들과 밀접한 관계에 놓인 사람들이죠. 그렇기에 자유민주당 계열 러시아인들은 한국과 협력해 하바롭스크 부흥을 꿈꾼 이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기업이 가진 놀라운 기술력을 하바롭스크에 퍼져 있는 광물과 결합, 제조업은 물론이고 첨단 산업에 이르는 영역까지 협력할 수 있다고 바라본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한국을 추저없이 파트너로 선정하면서 러시아에서 독립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하며 한국에게 열린 자세로 다가온 것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다음으로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영토와 세력을 가진 하바롭스크를 한국이 품게 된다면 러시아 극동 지역의 넓은 영토는 물론이고 그 아래에 잠든 다량의 광물까지 손에 넣을 수 있는 상황. 당연히 한국의 영토가 넓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과 협력을 통해 과거 잃어버렸던 옛 만주와 간도 영토까지 자연스럽게 한국이 회복할 수 있는 셈이죠. 놀라운 기세로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는 국산 명품 무기 K9 자주포. 폴란드 대규모 수출에 이어 바로 얼마 전에는 루마니아까지 90대 수출이 성사되며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자주포라는 이름을 굳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 폴란드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K9의 진격에 찬물을 끼얹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름 아닌 K9 이 극비리에 우크라이나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에서 실시한 현지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폴란드의 저명한 국방안보 저널리스트이자 대표적인 한국 무기 도입 반대파인 마렉 마이스너는 지난 11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K9 자주포 2대가 우크라이나 현지에 반입되어 테스트를 거쳤는데 우크라이나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 엄연한 살상 무기인 K9 자주포가 우리도 모르게 우크라이나에 넘어갔다는 사실도 믿기 어려운데 K9 이 우크라이나 군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건 더 황당한 소식이었죠. 이 믿기 힘든 소식을 전하며 마렉 마이스너는 K9 이 폴란드군에 적합한 자주포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한 소식인지라 폴란드 네티즌들이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K9이 파생형 자주포인 크랩 자주포가 우크라이나군에 지원 보내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하며 덩달아 K9 자주포의 주가를 높여주고 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폴란드 네티즌들은 크랩 자주포와 거의 유사한 K9 이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붙었고 마렉 마이스너는 거의는 큰 차이일 수 있다며 답변을 어물쩍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우크라이나 소식통을 통해 우연히 접한 소식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거부하고 있어 주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렉 마이스너는 이미 한번 거짓말을 했다가 걸린 전과 가 있는 기자입니다. 올해 초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노르웨이 전차 수주전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결국 독일 레오파르트 2를 상대로 패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한국으로선 매우 아쉬운 소식이었지만 이는 폴란드가 K2 전차를 도입하는 걸 반대해 왔었던 마렉으로선 신이 나는 소식이었죠. 당시 마렉 마이스너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K2 전차가 약해서 노르웨이 테스트에서 패배했다고 전하며 폴란드의 K2 전차 2차 계약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노르웨이 언론을 통해 정작 테스트에서는 K2가 승리했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레오파르트 2가 선정되었다는 마렉의 주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물자국 FMA은 노르웨이 설원에서 진행된 테스트에서 K2 전차가 우세한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납기 실적과 가격까지 고려한 결과 레오파르트 2H7보다 K2 전차가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방부에 K2 전차 도입을 2번이나 추천했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노르웨이 국방부가 이를 무시하고 경제적 정치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독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상과 다르게 K2 전차가 레오파르트 2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지만 이에 대해 마렉은 어떤 논평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었죠.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던 한 폴란드 네티즌이 이번에도 거짓으로 한국 무기를 비방하려 하는 마렉에게 지난번에 K2 전차가 약해서 레오파르트 2에 패배했다고 발표했었는데 이에 대한 정정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로비를 받아서 단순히 비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라며 마렉의 발언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에서 마렉의 주장을 완벽하게 반박하는 소식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얼마 전 튀르키예의 T-155 프르트나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지난 5일 우크라이나군의 올렉시 그로모프 육군 참모차장이 우크라이나 정부 공보 매체인 우크라인 UKRINFORM 과의 인터뷰에서 튀르키예의 T-155 프르트나가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 우크라이나군의 공식 오신트를 통해 튀르키예의 프르트나 자주포 지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155 프르트나 자주포는 튀르키예가 한국에서 K9 자주포의 설계와 기술을 수입하고 포신에서 엔진까지 60여 종의 주요 부품까지 전부 그대로 도입해서 제작한 자주포로 차체만 도입한 크랩 자주포가 K9 자주포와 사촌지간이라고 할 수 있다면 프르트나 자주포는 K9 자주포와 거의 유사한 복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몇 부분에서 한국제 대신 튀르키예산 장비를 적용하여 K9보다는 성능이 뒤떨어진다는 것이 중론이죠. 그런데 K9이 열합한 자주포인 프르트나까지 우크라이나 군에 합류했는데 오리지널 K9이 우크라이나 테스트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인데요. 애초에 총알 한 발이 아쉬운 우크라이나가 무기를 가려서 받을 처지도 아니기도 하죠. 폴란드 현지에서도 강성한 한국 무기 반대론자인 마렉이 더 이상 트집을 잡고 비난할 거리가 없자 이제는 증거를 조작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희망사항과 다르게 K9 자주포는 자타가 공인하는 명품 무기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진 T-155 자주포를 통해 금색이 가장 치열한 전장인 우크라이나에서 K9 자주포의 실전 테스트가 이루어지며 왜 K9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인지를 증명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의 도움으로 이름뿐이지만 자국산 자주포를 가지게 된 튀르키예는 한국처럼 프르트나를 세계적인 명품 자주포로 만들기 위해 수출하고 싶어 했지만 명백히 상위호환 자주포인 K9이 있었기에 크랩과 마찬가지로 수출될 기회조차 갖지 못했었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튀르키예는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완벽한 박쥐의 자세로 최대한의 이득을 뽑아먹으며 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개전 초부터 우크라이나의 바이락타르 무인기와 코브라 II 경장갑차, 각종 탄약 등 군수품을 수출하며 상당한 이득을 얻어왔었죠. 그리고 이제 프르트나까지 우크라이나에 공급하여 자주포 시장에서 K9에 맞서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방산 분야에서 자신감을 얻은 튀르키예는 이제 T-155 프르트나를 뻔뻔하게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주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주포를 지원받은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프르트나가 튀르키예 자주포가 아닌 한국의 자주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군에서 가장 원하고 있는 자주포는 K9이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살상무기 지원을 금지하고 있어 평대신 닭으로 K9 대신 프르트나를 들여온 것이죠. 튀르키예에서는 우크라이나 실전을 통해 프르트나가 K9의 자리를 빼앗아 오기를 원하고 있지만 T-155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면 이는 불가능한 일이란 걸 알 수 있는데요. 본래 튀르키예에서는 T-155의 엔진을 독일에서 공급받기를 원했지만 독일이 튀르키예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하며 한국의 STX 엔진에서 생산하고 있는 라이센스판 엔진 300대를 수입해야 했습니다. 이후 튀르키예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개량형 자주포 프르트나 2에는 자체 개발한 국산 엔진을 탑재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해 우크라이나제 엔진을 탑재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하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해외에 수출할 여력이 없어져 프르트나 2 생산은 한없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K9A2가 시장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들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시 각광받게 된 자주포의 신형 모델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튀르키예만 잘못된 선택으로 경쟁에서 한참 뒤처지게 생겼습니다. 애꿎게도 한국의 손을 잡아 만든 튀르키예 무기들은 내수용으론 훌륭해도 수출용으로는 경쟁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도움을 받아 야심차게 제작한 튀르키예의 국산 전차 알타이 전차도 K2 전차가 세계 전차 시장에 돌풍을 몰고 오는 바람에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죠. 독자적으로 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없다면 한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는 당연한 일이지만 이를 자신들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자만하는 이상 튀르키예가 진정한 방산 대국이 되기란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앞서 튀르키예의 프르트나가 우크라이나군에 제공될 것이란 소식을 전한 올렉시 그로모프는 스웨덴의 아처 자주포까지 함께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로써 G000, 아처, 비록 복제판이지만 K9까지 세계 3대 자주포가 한자리에 모여 현세대 자주포 중 실전에서 가장 우수한 무기는 무엇일지 한판 대결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과로 향후 자주포 시장을 주도할 국가가 정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기네 자주포라고 주장하고 있는 튀르키예는 아니 꼽지만 크랩 자주포처럼 프르트나 자주포 역시 K9의 명성에 부끄럽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폴란드 내부에 강성했던 한국 무기 반대 여론이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한국 무기를 비방하고 깎아내리려 해도 독일은 보여준 적없는 놀라운 속도로 무기들이 속속들이 도착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직접 운용하는 폴란드 군인들이 한국 무기의 우수한 성능에 찬사를 보내오고 있으니 방구석 키보드 전사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급기야 감당할 수 없는 거짓말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아직도 크랩 자주포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폴란드 여론은 폴란드군의 차기 자주포로 크랩 자주포의 후속 제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자는 주장과 한국과 손을 잡고 K9A2, 3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데요. 수출에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크랩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하며 인정받는 모습을 보며 크랩 지지자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크랩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의 험난한 지형에서 뛰어난 기동성과 안정적인 사격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건 크랩에 사용된 K9 위차체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고 이후 에스토니아와 인도에서 K9 자주포를 추가 발주하며 K9 자주포의 성능만이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에서 절대 인정받을 수 없는 현실을 알고 있는 폴란드 정부와 방산기업들은 어떻게든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나가며 한국의 힘을 빌려 폴란드 방위산업을 재건하려 하고 있지만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이들은 오히려 폴란드 방위산업의 장애물만 되고 있습니다. 단 한 발이면 현존하는 지구상 어떤 지하 벙커도 파괴할 수 있는 괴물 미사일. 대한민국 현무 5가 양산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7월 3일
정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 개발 완료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전문가들은 빠르면 2023년 말부터 현무 5위 본격 양산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 만보 상황에 가장 이상적인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많은 분이 공감하지 못하실 겁니다. 아무리 그래봐야 핵미사일만은 못하지 않느냐 라는 건데요.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확실히 핵미사일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100% 맞는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데요. 비록 현무 5위 폭발력이 핵미사일만은 못할지라도 적의 지하 요새를 파괴한다 라는 단일 목적에 있어서만큼은 핵무기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건 현재 대한민국에게 있어 핵미사일의 폭발력 미상으로 필요한 능력인데요. 오늘은 왜 대한민국이 벙커버스터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최종 활용 목표는 결국 적의 벙커를 날려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북한 그리고 중국 때문입니다. 북한의 군사시설은 대다수 천면 동굴이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하시설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표면에서 아무리 강력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하더라도 화약 에너지를 이용하는 재래식 폭탄으로는 지하시설물을 타격하는 데 한계가 뚜렷합니다. 일례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영국 본토에 천문학적인 물량의 항공폭탄을 쏟아부었는데요. 특히 런던은 피해 규모가 심각해 무려 120만 채 이상의 주택이 손실되어 멀쩡하게 서 있는 건물이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런던 시민들은 폭격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도 다음 날이면 출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하에 클럽을 열기도 했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건 지상과 지하를 나누는 얇은 벽돌 콘크리트 벽 하나 덕분이었습니다. 물론 1940년 9월부터 1941년 5월까지 이어진 영국 대공습 기간 약 4만 3천 명의 민간인이 폭발에 휩쓸려 유명을 달리했고 13만 9천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영국 전역에서 약 200만 채의 건물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국 영국은 살아남아 승리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유사시 대한민국이 어떻게 북한의 지하 군사시설을 파괴하냐는 건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아무리 북한이라 하더라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민간 건축물과 현재 북한의 지하 군사시설은 비교 자체가 민망할 정도로 방호력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북한의 군사시설 추정도를 보면 흙과 암벽 강화 콘크리트가 폭발의 충격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항공폭탄 등으로는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북한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정밀유도 무기 타격에 대비해 휴전선과 평양 민근을 비롯해 북한 전역에 지하기지와 동굴 진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종류만 해도 장사정포와 다면장 로켓, 미사일부터 전쟁 예비 물자와 민간인 대피 등 다양한데요. 우리 군의 전술 정찰기와 미국 첩보위성 등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이 강화될수록 북한 또한 자신들의 지하기지 방호벽을 보강하기 위해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보강 작업의 용도로 보이는 지름 약 3m에 높이는 수십 미터에 육박하는 초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또한 최근에는 우리 군에서 농업기계 공장으로 의장한 북한의 국방시설 공장을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평상시에도 무려 2만여 명이 근무 중인 이 공장은 허술한 외부 모습과 달리 지하에 수십 km 길이의 통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총 규모는 축구장 25개 넓이 약 17만 6천 제곱미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 잠실야구장 4개가 들어갈 수 있는 초대 규모의 군사장비 생산시설이 지하에 존재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북한은 기본적으로 사회 시스템이 모두 전쟁을 위해 돌아가는 전쟁준비국이다 보니 기반 시설 자체가 전시 상황을 대비해 설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평양 지하철역은 전체 노선의 평균 깊이가 100m에 달하고 가장 깊은 만덕역의 경우 160m가 넘기도 하는데요. 이쯤이면 대략 아파트 20층 깊이의 초대형 지하 방공호나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전국토가 요새화되어 있어 주로 단단한 화강암 지대에 최소 6,000개 이상의 지하 시설물을
건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평양 지하 300m 지점에 위치한 거대한 초공동은 유사시 북한 지휘부의 피난처 역할을 하며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의 생산 및 저장 용도로도 활용됩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유사시 북한의 지하시설을 타격할 미사일이 없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결국에는 우리 장병들이 개미굴같이 얽힌 복잡한 지하 통로를 시가전으로 하나하나 함락해야만 할 것입니다.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막대한 인명피해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게다가 문제는 북한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했다는 건 곧 우리 군이 상대해야 할 적의 본대가 중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보다 한술 더 넓은 영토를 이용해 잠수함부터 미사일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군사용 시설을 지하에 은닉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심지어 군사위성이 아닌 상업용 저해상도 위성으로도 포착이 가능할 정도로 광범위한데요. 실제로 최근 중국의 7,000톤급 93형 핵잠수함이 하이난성 위린 해군기지 지하 정박지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이 민간 상업용 위성에 포착되어 국제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지하 정박지는 오직 해저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으며 잠수함 건조와 보수시설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적의 지하 전략 목표를 족집게처럼 초정밀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지하 관통 미사일, 통침 벙커버스터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벙커버스터는 애초에 설계 목표부터가 지상의 목표물이 아닌 지하시설 또는 요새화된 표적과 같은 강화 구조물을 관통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관동력과 폭발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존 폭탄류보다 훨씬 크고 무겁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벙커버스터의 대명사 경민 GPU-28의 경우 1차 탄두가 지면과 닿는 순간 폭발해서 구멍을 뚫고 2차 탄두가 지하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는 원리로 형태 자체가 지하시설 관동에 최적화된 긴 송곳 모양인데다 중량은 2.1톤에 달합니다. 게다가 사거리는 고작 9km에 불과해서 적의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한 상태에서야 간신히 써먹을 만한데요. 실제로 벙커버스터는 중량이라는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사용에 제약이 상당합니다. 당장 F-16 같은 중소형 전술기부터가 GPU-28을 운용하기에는 무장 탑재 중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FA-50도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에임9 사이드와인더 2발, 겜65 매버릭 2발 등 기본 무장을 탑재한 상태를 가정했을 때 FA-52 전투행동 반경은 약 450km 내외입니다.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연료까지 비운 상태로도 350kg짜리 미사일 기준 6발, 900kg 기준 3발 정도가 무장 탑재량의 한계치입니다. 또한 차기 FA-50 락-20 역시 수명 연장, 전투 임무 반경 확장, AESA 레이더 탑재 및 BVR 능력 확보를 위한 공대공 무장 탑재가 주 개량 사항이기 때문에 벙커버스터 탑재와는 거리가 멉니다. 물론 FA-50은 애초부터 국지작전 특화용인데다 경공격기의 특성상 하이급, 미들급 전투기와 직접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 도입하려 했던 F-35B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F-35B는 무장 탑재량이 약 6,800kg에 불과해서 기본 내부 무장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기본 수톤에 달하는 벙커버스터를 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결국 함재기로 F-35B를 도입하는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게 바로 KF-21인데요. KF-21은 우리 손으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개발한 국산 전투기인 만큼 대한민국 안보 상황에 최적화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KF-21의 최대 무장 탑재량은 약 7.7톤에 육박하는 데다 국산, 미국, 유럽의 모든 무장을 동합한 덕에 폭넓은 무장 운용이 가능한데요. 그중 하나가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1차 사업으로 도입한 독일의 케프 350 타무러스입니다. 사거리만 500km에 이르는 타우러스는 방공망 제압에 앞서 스탠드오프 타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대 6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까지 관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게는 고작 1.4톤 남짓에 불과한데요.
문제는 6m라는 적지 않은 관동력이 고작이라고 보일 만큼 적의 군사시설이 지하 깊숙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부터 도입될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 개발 과정에서 타우러스보다 사거리, 위력 면에서 더 높은 기대치를 보이고 있지만 그마저도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초강력 벙커버스터의 필요에 의해 개발된 게 다름 아닌 현무5입니다. 무려 8에서 9톤에 육박하는 현무5의 탄두 중량은 현존하는 미사일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입니다. 전문가들은 핵탄두를 제외한 재래식 탄두 중 세계 최고 수준의 의력으로 현무5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비핵 국가 중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의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경우 충분한 운동에너지를 확보해야 하므로 30-45도 이내의 점상 각도보다 훨씬 높은 고각으로 발사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무5는 최근 발사 실험에서 350km의 거리를 비행해 제주도에 위치한 해상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현무5는 무려 마하 10에서 12에 달하는 엄청난 하강 속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CEP가 고작 3m 이내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기본 사거리는 약 600km로 이는 북한 전역을 사정권 내에 두겠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에 탄두 중량을 줄이면 최대 사거리가 3000km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이 경우 위력은 줄어들겠지만 지상의 목표물 타격에 한해서는 중국 전역을 사거리 내에 둘 수 있는데요. 그래봐야 핵미사일만 못하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현무5의 관동력은 철근 콘크리트 기준 100m, 일반 대지의 경우 무려 300에서 400m에 육박합니다. 이건 감탄을 넘어 거의 경이로울 수준의 위력인데요. 단적으로 일반적인 전술 핵무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의 깊이는 50m 가채 되지 않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정한 핵 피격 시 대피 요령에 따르면 4에서 5층 건물 깊이인 지하 15m 아래로만 내려가도 핵폭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현무5의 관통력은 무서울 정도인데요. 일각에서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했음을 비관하지만 아주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도 우리 군의 화력은 이미 핵무기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더군다나 현무5는 무차별적인 민간인 피해를 유발하는 핵미사일과 달리 압도적인 명중률로 적의 전략 거점만을 쪽집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오히려 처지를 비관해야 할 쪽은 대한민국의 적선국들일 것 같은데요.